자, 서울 집값이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요즘 부동산 불장에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난 2021년 때처럼 전국적으로 과열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인철 소장님 나와 계시죠? 요즘 집값 너무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금은 좀 그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어차피 좀 과감하게 정책을 쓰니까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집값은 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강남발 집값이 강변, 이른바 마포, 용산, 성동구로 한강벨트로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이제 집값 외곽으로 경기 수원까지 이 수원발 아파트 상승세가 전국으로 지금 확산될 조짐인데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기준입니다. 지난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일주일 만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0.03이라 하면 사실 체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다 52주 곱하면 돼요. 주간 상승률이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지난주 0.26%가 올랐는데 52주 곱하면 연간 15% 뛰었다는 겁니다. 연간 15%? 그럼 1억짜리가 1억 1,500, 10억짜리가 11억 5천. 아마 지금 직장인 월급 이렇게 뛴 곳이 없을 거예요. 보통 한 3% 정도 오르죠, 직장 월급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매매 시장,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 그리고 월세 시장까지 좀 들썩이고 있는데 얼죽신이라고 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특히나 이제 서초 반포의 경우에는 국민 평형이 이미 평당 2억 시대를 넘어섰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서 재건축 추진 예정인 단지들이 꽤 있어요. 양천구도 그렇고요, 강동구도 그렇고 이런 단지, 마포구도 그렇고요. 이런 선호 단지 위주로 오르다가 지금 호재도 별로 없어요. 매각이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집값 더 뛸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부동산 최근에 몇 번 가봤거든요. 지난주에 갔다가 이번 주에 다시 가면 가격이 올라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매물이 없어졌다. 나중에 더 오르면 팔겠다라는 그런 집주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TV조선 취재진들이 부동산을 다녀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매도를 계획하시다가 전세랑 월세 쪽으로 일단 돌리셔서 뭐 좀 2년 정도 더 지켜보시겠다든가. 손님이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뭐 5천을 더 올려서 팔아달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보류하거나. 금리 오르기 조금 낮아질 걸 생각해서 실수요자 말고 투입 격투가 좀 들어가요. 원래는 올 봄에는 없었거든요. 자, 이게 이사를 하기도 쉽지 않고 집을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혹은 가격을 갑자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몇 천만 원씩, 많게는 몇 억씩 올려버리니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인철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의 매매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국토 이제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는 이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인데 이 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 100을 웃돌면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 시장이 좀 과열될 조짐이다. 100을 밑돌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니 시장이 좀 냉각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113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서울 100 이상이니까요. 100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은 131입니다. 한 달 만에 11포인트가 이제 뛴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 바잉. 예.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게 아니야. 과거 경험했잖아요. 정보 믿고 정부가 주택값은 꼭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집값이 뛰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나만 상대적으로 집을 안 사서 전세로 눌려 살다가 그 집값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자산 가치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격차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런 이제 패닉 바이잉과 이제 포모라고 하죠. 이런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되면서 자산 가치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강성필 부대변인이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꼭 오른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또
있나요? 진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대선 캠페인을 하기 전에 네. 많은 유권자들 만나보면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두 가지가 오른다. 하나가 부동산, 하나가 주식.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이유가 뭡니까 진짜? 네, 객관적인 근거는 잘 모르고 그런 것 같더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제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도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이 이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이 아파트 벨트에서 패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집값이 오른다는 거 우리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게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서서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빚내서 뭐 집 사라 이런 네. 사실 상황도 있었던 있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파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좀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 그래서 5년간 25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50만 원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3기를 좀 확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규제 완화해가지고 이 공급을 늘리고 또 안 된다면 이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집값을 잡아야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성급한 시그널을 줘서 잘못된 방향으로 부작용이 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이 집값은 이번 정부에서 꼭 성공의 요인이기 때문에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궁금합니다. 지금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전문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 역사상 최장기 장관은 전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인가요?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아,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 만들 테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정권 후반이었어요. 말기였어요. 초반에는 아유 주택 넘쳐난다. 네. 넘쳐나는데 무슨 주택 신규 공급이냐. 처음에는 규제였습니다. 세금도 규제를 했지만 네. 대출 규제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 새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다 보니 오히려 반대급부로 집값이 더 뛰었던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그런 이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건 맞는데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아파트 지금 공급하면 새 아파트 입주하려면 3년 걸려요. 3년 빠른 겁니다. 아, 그거 빠른 겁니까? 네, 5년에서 10년 걸려요. 아, 공급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됐는데 저기 토지보상 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가 중요하냐?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양분화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 비중은 높여가면서 좀 가중하게 주되 양도세를 좀 낮추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존 정권은 세금,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하니까 맞습니다. 팔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커서 이제 25평에서 33평 조금 더 대형 평수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하나만 갖고서 집값을 잡는다라는 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집값을 지금 잡기 위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는데 엊그제였나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행장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 잡아야 된다. 그리고 대출 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아까 제가 아침에도 신문으로 소개해드렸지만 농협은행이랑 그리고 SC제일은행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이 와중에 또 급하게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부터 시행되거든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겠다. 근데 정부는 대출을 조이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철 소장님.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네. 적어도 B2를 좀 적당히 하십시오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마지막 이제 이 종지부가 7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갖고 계시거나 뭐 자동차 할부 금융, 뭐 예금 담보 증권이라든가 기타 대출 모두를 포함해서 연소득의 40% 이내로 연간 갚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더 네. 스트레스를 줘서 네. 가상금리를 더 올려서 한도를 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니 지금 서울의 집값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는데 네. 현금 10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있겠어요. 10억 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거의 없죠.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네. 빚내지 않고는 집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되 가수요를 차단한 방식으로 대출을 옥죄면 좋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비판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굉장히 옥죄했어요. 네. 올해 들어서는 또 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맞습니다. 초반에 뭐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로 해서 전세대출 다시 허용했고요. 특히 결정적인 실수는 서울시가 네. 이른바 토호제? 토지거지 허락구역을 해제와 재지정을 번복하다 보니 시장이 믿음이 떨어졌죠. 네. 특히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공급 물량 서울 수도권은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한테 올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대출을 이렇게 옥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대출 규제 시행하지 막차 타보자. 네. 실제로 지난달 대출이 5대 은행, 전 금융권 대출이 6조 원 넘게 이달 들어 10일밖에 안 지났는데 2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세효까지 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축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 다주택자들이 좀 대주택을 내놔서 좀 이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늘리더라도 양도세만큼은 좀 떨어뜨려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부도 이 얘기를 잘 알고 있겠죠. 아직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